추석 명절이 지난 지도 이제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온몸이 아프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만한 게 이 주부들 집안 청소해야 되죠. 그리고 설거지해야 되죠. 음식 장만해야 되죠. 근데 주부들뿐만이 아니라 이 남편분들도 아주 장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시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뭐 찜질도 해보시고 파스도 붙여보시고 여러 가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다 동원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이상 신호겠죠. 실제로 이 시기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절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장재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장재혁입니다. 네, 명절은 진짜 다들 너무 힘든 시기라고 하잖아요. 물론 좋기도 하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저야 뭐 부산이 고향이고 또 네. 본가 처가가 전부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크게 고생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라서 특히 명절에 조금 혜택을 보는 것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뭐 멀리 이제 장거리 또 운전을 하시고 음식 장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부들께서 그렇게 알면 좀 도와주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나쁜 남자.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주부들이 명절 증후군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이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많이 오시죠. 특히나 이제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하고 허리 쪽에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또 음식 장만하고 뭐 제사 설거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어깨하고 손목 통증 때문에 실제로 명절 끝나고 나면 외래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뭉치고 결려서 아프시다는 분들 많이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이런 환자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뭐 거의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대부분에서 다 네. 그 경험을 하셨을 건데요. 뭐 근육이 뭉쳤다, 그러면은 뭐 담이 걸렸다, 그렇죠. 뭐 이런 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대부분의 원인이 근막 통증 증후군입니다.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은 뭐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근육들이 이제 통증 유발점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골격근이라든지 그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을 따라 가지고 통증이 퍼지는 그런 증후군을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제 딱딱하게 뭉쳐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명절 증후군뿐만 아니라 평소에 집안일도 이제 좀 고되시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깨 많이 뭉쳐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사람이 근육을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네. 일을 하고 나면 에너지를 소모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노폐물이 항상 쌓이게 되는데 이런 노폐물들은 뭐 쉬는 동안이라든지 잠자는 동안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반복된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그리고 지속적인 긴장, 그리고 나쁜 자세, 그리고 저기압이라든지 날씨가 흐릴 때 이런 노폐물들이 빨리빨리 빠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통증 유발점이 되게 되고 네. 근육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근육이 점점 부풀게 됩니다. 근데 근육이 무한정 부풀 수는 없거든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으니까 이 막을 자꾸 자극을 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 근육막을 따라 가지고 통증이 퍼져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근막 통증 증후군이 그러니까 발생합니다.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면서 이런 통증을 유발하게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저기압이거든요. 왜 어르신들 예. 비 오기 전에 몸이 먼저 안다고 몸이 먼저 예. 반응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군요. 그럼요. 그 이제 저기압은 뭐 몸 안하고 바깥의 기압 차이 때문에 네. 염증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통증을 유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통 이제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이런 통증이 또 다른 데에도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육이 붙어 있는 인체 어느 부분에서든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뭐 그렇군요. 이제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연관통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따라서 퍼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그 연관통이 생기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깨 이제 승모근이 문제가 생기면은 목 뒤쪽으로 해가지고 귀 뒤로 네.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편두통처럼 그 증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겠군요. 왜 자꾸 편통이 나는 심하다 이런 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목 근육이 문제가 생긴 거죠. 심한 경우에는 귀에서 우웅 하는 소리도 들리고 눈이 빠질 듯이 아픈
그런 증상들도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허리, 엉덩이 제일 안쪽에 붙어 있는 이제 이상근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좌골신경통처럼 다리 쪽으로 퍼지고 종아리가 막 터질 듯이 아픈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연관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연관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연관돼 있다라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인 건가요? 예, 근육이 뭐 짧은 것도 있지만 긴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근육은 전체적으로 막이 쌓여져 있으니까 통증이 그 막을 따라 가지고 퍼져 버리거든요. 아, 예.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이제 찜질이나 파스를 붙이게 되잖아요. 이제 찜질이나 파스가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민간 요법인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찜질이나 파스도 네. 효과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물론 뭐 찜질 또 아니면은 또 뭐 우리 안마 이런 것도 물리치료의 기법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고 또 파스는 그 안에 있는 그 소염진 통제 때문에 염증 반응을 줄이면서 통증을 줄일 수 있지만 지속 시간이 짧다는 게 이제 단점이죠. 아주 일시적인 그렇죠. 치료는 가능하지만 예. 어떤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는 예, 근본적인 거군요.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만성화돼 버리면은 근육이 섬유화됩니다. 원래 근육은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섬유처럼 질겨져 버리면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또 만성 통증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네. 초기에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치료가 그렇죠. 필요하겠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일단 뭐 제일 네.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통증 유발점 검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예,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네. 이렇게 그 근육 섬유에 수직으로 이렇게 촉진을 했을 때 이렇게 뭉쳐지는 부위들이 만져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근육을 이렇게 짰을 때 네. 역시 뭉쳐지는 부위가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네. 예, 이런 이제 통증 유발점을 찾았으면은 거의 뭐 그 외에 이제 이학적 검사라든지 아니면 병력 그리고 뭐 통증 양상 같은 것을 네. 따져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어깨가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무거운 거 들어도 아프고 또 가끔 가다가 퍽퍽퍽 쑤시면서 좀 아프고 그래요. 그래요. 그냥 항상 뭐 어떤 근육을 쓰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아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네. 어떤지 촉진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꼭 어깨를 누가 누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시죠? 예, 좀, 예. 좀 뭐랄까 좀 퍽퍽 쑤시면서 가만히 있는데도 예. 아프고 자,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비빌 때, 예. 자, 이 자리 여기 많이 아프세요? 거기에 좀 여기 좀 많이 아프시죠? 자, 여기는요. 거기도 자, 요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 하니까 많이 뭉쳐진 부분이 오른쪽에서 있습니다. 귀 쪽으로 좀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통증 유발점이거든요. 우리 꼭 소세지처럼 이렇게 많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누를 때 목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드시죠? 예. 예, 상당히 많이 뭉쳐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근데 선생님 저거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가야 될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뭐 정형외과를 가야 할지 지금 그게 좀 이런 궁금해가지고. 근육이나 인대 쪽의 문제들은요. 네. 그래도 뭐 제가 재활학과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활학과가 가장 전문가들입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또 정형외과 혹시나 이제 뼈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정형외과나 재활학과를 가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촉진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먼저 촉진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프셔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시나요? 이제 그 치료는 크게 뭐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뭐 물리 치료, 그 외에 뭐 네. 주사 치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근육을 풀어주고 또 하는 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그 뭐 약물 치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지, 찜질 그리고 또 스트레칭 같은 이런 물리 치료가 있고 네. 만약에 그게 그 효과적이 못할 때는 이제 통증 유발점 주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통증 유발점 주사를 해서 네.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주사 맞는 장면이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몇 번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그 통증 유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의 치료로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번만 맞으셔도 네.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대신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월 이상이 지나는 만성 통증인 경우, 그리고 다발성 통증인 경우에는 네. 주기적으로 이런 통증 유발점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좀 더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발성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러 곳에 주사를 맞기도 하는 건가요? 예, 한 번에 여러 곳을 맞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네. 약물의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뭐 수십 군데를 맞으실 수는 없죠. 네. 예. 근데 주사 맞는 거 생각만 해도 무섭잖아요. 진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손목이 저린 그 느낌 그리고 네. 또 손가락이 저리고 통증이 생긴 찌릿찌릿하다는 예, 분들이 뭐 많이 그런 있어요.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네. 일단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손바닥 뼈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인대들로 구성된 이 손목 터널이 있는데요. 그 사이로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네. 이 정중신경이 손가락을 지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정중신경이 두꺼워진 인대 때문에 압박이 되면서 그 뭐 저림감이라든지 통증, 심한 경우에는 근육 위축까지 나타나는 간 길이 증상들을 약간 말- 막힌 것처럼. 그렇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손가락 그리고 네. 네 번째 손가락의 바깥쪽 절반까지가 네. 많이 저림감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더 네. 심해지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 부위에 있는 근육이 빠지면서 젓가락질을 못 한다든지 안 진짜 그러면 푹 들어간 그렇죠. 모양이네요. 푹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육이 다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컵을 잡기도 힘들 정도로 네. 그렇게 증상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젓가락을 잡기 힘든다는 건 근력이 약해졌다는 의미일 그렇죠. 텐데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도 이제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손을 내렸을 때는 괜찮은데 손이 위쪽 버스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많은 저림이 옵니다. 특히 이 손가락 자체가 5번째 새끼손가락은 괜찮은데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려요. 특히 손을 위로 든다든지 가슴 위쪽, 심장 위쪽으로 든다든지 이럴 때는 많이 저림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숟가락 안 먹다가 숟가락 들어도 숟가락 자체가 지가 나서 내릴 정도로 내리면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일상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기신 화면을 지금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뭐 다른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참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이 손을 못 쓴다면 당장 뭐 밥도 먹을 수가 없고요. 뭐 단추 채우기조차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반복적인 사용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목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네. 신경을 눌러가지고 네. 생기는 반복적인 사용이 첫 번째 원인이고 네. 그 외에 이제 골절 같은 외상이라든지 네. 안 그러면은 뭐 임신, 그러면 뭐 비만, 그리고 당뇨병, 뭐 비타민 B 결핍 같은 경우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 올 수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한테서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빈도가 거의 한 3배 정도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일생 동안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경험하는 확률이 거의 50% 이상. 그러니까 여성의 50%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50%면 절반이라는 그렇죠. 절반 정도. 말씀이신데 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시는 질환인데 이게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보시고 어떻게 반복적인 일을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뭐 손목 보호대를 그래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손목 아대는 이 수공관을 그러니까 손목 터널을 더 누르니까 의미가 없고요. 네. 손목 보호대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포츠 아대 말고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스포츠 아대 말고 네.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 예, 이거 손바닥 절반을 감싸고 그다음에 네. 손목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손목 보호대를 뭐 평상시 일을 하실 때라든지 특히 네. 밤에 주무실 때 차시게 되면 좋은데요. 네. 이런 손목 보호대는 이 가운데 쇠심이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쇠심이요? 예, 쇠심으로 돼서 네. 손목을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손목을 중립 위치에서 한 10도 정도 이렇게 신전을 시킨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손목 보호대 솔직히 저거 하시면은 설거지 하기도 더 불편하시잖아요. 일상생활 사실 묻을까. 어렵죠. 예. 네. 그러실 때는 그냥 생활을 하시더라도 네. 쉬실 때라도 수건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네. 손등하고 손목 사이에 이렇게 고우는 겁니다. 고아가지고 네. 좀 손목을 약간 제껴서 네. 이렇게
쉬실 수 있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자세가 어떤 게 좋은지도 좀 궁금해요. 평상시에 왜 손목을 이렇게 접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접고 계실 때가 네. 압력이 더 많이 가거든요. 이게 안 좋은 자세군요. 그렇죠. 이게 더 안 좋은 자세죠. 그래서 아, 똑바로 편 상태에서 약간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이렇게 신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실 때도 네네. 편안하게 이렇게 툭, 예,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수건을 받치시면 좀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떤 반복되는 어떤 집안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안으로 굽은 자세를 그냥 그렇죠. 평소에 습관처럼 하는 것만으로도 나빠질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이제 이학적 검사인데요. 네. 우리 그 수근 굴곡 검사입니다. 이렇게 90도로 완전히 다 이제 아, 예, 굴곡을 이거는 한 집에서도 상태에서 지금 예, 다들 자가 진단이 가능하신 네, 거예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상태에서 1분 정도를 계시는데 네. 1분 안에 손가락 끝이 저리다든지 네. 통증이 생기게 되면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정상이신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예, 찌릿한 1분 느낌이 이상의 큰 문제가 없으시군요. 없으시죠. 예. 네. 근데 이제 1분 안에 네. 문제가 생기시면은 네. 일단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예. 네, 그 가시면은 어떤- 이제 정밀 진단을 하게 네. 되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신경근 전도 검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정중신경은 이제 어느 신경이든지 감각하고 운동신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정중신경의 감각신경을 보는 건데요. 네. 이제 손목 터널 아래 위로 실제로 그 신경이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화돼서 네. 그래프하고 수치화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금 엄지손가락에 아까 근육 빠진 거 보셨죠? 여기가 네, 이제 네. 운동을 보는 운동신경인데요. 네. 정중신경은 말 그대로 이 팔목에서부터 손목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팔목하고 손목을 직접 자극을 해서 그 전도 속도를 차이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목하고 손목 사이에 거리를 재가지고 신경 전도 속도를 수치화하는 것이 이 신경근 전도의 전도 검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로 알아보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이런 그래프 모양도 그렇고 네. 이제 수치도 있는데 네. 여기 보면 46.3이라는 것이 이제 속도거든요. 신경의 네. 전도 속도인데 이게 네. 50 이상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떨어졌습니다. 안 좋으신. 그렇죠. 네. 그리고 5.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은 네. 실제적으로는 1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진폭인데요. 이것이 한 절반 정도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증에서 중증 사이, 그러니까 중등도의 그러니까 손목터널 증후군을 네.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신 그렇죠. 예, 치료가 분이군요. 필요하죠. 네. 지금 신경 검사를 하는 장면을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이 신경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떤 치료 방법을 쓰시나요? 네, 일단 그 경증이나 중등도 이하, 그러니까는 근위축이 없을 때, 네. 아까처럼 엄지손가락이라든지 근육이 안 빠졌을 때는 네. 일단 스트레칭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염증 반응 줄일 수 있는 약물 치료. 그리고 실제로 이 신경 주위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스테로이드 주사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하게 되시는 그렇죠. 건가요? 뭐 경증에서 중등도에서는 재발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최소 뭐 몇 년 이상은 큰 문제 없이 계실 수가 있죠. 그래요. 근데 이 손이라는 게 아무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제 밥을 먹는 일이라도 이 손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 손을 쓰다 보면은 오히려 이 치료 시기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가요? 얼마나 걸리나요? 경증인 경우에는 네. 진짜 뭐 보통 1, 2주 안에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등도 이상 진짜 네. 실제로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하고 스트레칭으로 생활 습관 교정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최소 2, 3개월 정도의 2, 3개월. 예. 그렇군요.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생활에서의 어떤 요법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손목을 좀 덜 쓰는 그렇죠. 덜 쓰고. 일들이겠죠. 예, 예. 그렇군요.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 치료까지 앞서 이제 권해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수술인지도 좀 궁금해요. 이제 수술은 네. 어떻게 보면은 수술 중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 두꺼워진 인대를 절개를 해서 네.
실제로 신경이 인대하고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부분 마취로 보통 해결을 네. 할 수가 있고 수술 시간도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그리고 뭐 수술 이후에도 한 2, 3주 정도면은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나갈 수 있게 어떤 길을 터주는 그렇죠. 길을 작업인 터주는, 거군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명절 증후군으로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증상도 진짜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이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묘 가시면은 이제 또 벌초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를 좀 많이 써서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일생 동안 겪는 통증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요통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90% 정도에서 일생 동안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추간판, 그러니까 디스크죠. 디스크가 보통 누워 있을 때 걸리는 압력이 1이라고 치면은 서 있을 때는 2,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4라는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서 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럼요.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장거리 운전을 하신다든지 앉은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추간판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그 디스크성 통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근데 진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허리 안 아프다는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어르신들이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손주들한테 좀 올라가서 등 좀 한번 네. 밟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일부는 괜찮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염좌, 그러니까 허리 삐끗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허리 삐끗했다든지 안 그러면 근육이라든지 인대 문제 정도만 있으실 때는 밟아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사지거든요. 안마하고 마사지니까 일시적으로 네.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척추 후방 관절에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누르는 동작이 더 심하게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혹시 다른 질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올라가서 그렇죠. 밟아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올라가서 밟아달라는 거 말고 또 이제 어르신들 찜질 많이 하시잖아요. 이 찜질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찜질 하실 때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냉찜질 해야 되는지 온찜질 해야 되는지 이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기는 한 건가요? 찜질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초기에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급성 통증 같은 거예요. 오늘 갑자기 아프다 네. 하는 경우에는 첫 3일 동안은 냉찜질을 하세요. 처음에는요? 예. 네. 첫날부터 3일째까지는 냉찜질을 하시고 네. 3일 이후부터는 온찜질을 하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그 염증 반응이 활발해지는데 그 차가운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 혈관이 수축을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 물질들이 그만큼 덜 가겠죠, 그걸로. 예. 그래서 3일까지는 냉찜질을 하시는 게 염증 반응을 더 많이 가라앉히고 네. 그다음에 그 3일이 지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염증 반응의 농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온찜질을 함으로 해가지고 네. 실제로 피를 잘 돌게 해서 남아있는 염증 물질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찜질로 해결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은 어떤 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나 뭐 이런 벌초를 하신다든지 뭐 운전 많이 하시고 했을 때 이게 허리가 아프다. 그럼 네. 대부분 허리가 아프실 때는 첫 번째 생각하시는 게 디스크죠. 그쵸. 주간판 탈출증. 나 디스크에 진짜 문제 생겼구나 이렇게 예, 생각하시죠. 큰일 났다. 이제 디스크가 왔다. 네. 이렇게 하실 건데 실제로 20, 30대 분들에서는 네.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내장증이요. 예. 내장증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디스크 내부가 고장났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부 고장, 내장증이요. 예, 내장증이 이제 그 뭐 용어 자체가 네.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요. 네. 예, 디스크가 이제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보통 이제 수핵이 그 말랑말랑 젤리 같은 수핵이 중간에 있고 네. 빡빡한 섬유들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이게 디스크입니다. 원래 디스크 예, 원래 디스크가 구조가 네. 이런데 이 반복적으로 압박이 자꾸 되고 안 그러면 네. 나쁜 자세라든지 앉아 계실 때 네. 압박이 가해지게 되면 여기 있는 섬유들이 하나씩 하나씩 틀어지게 되죠. 아, 섬유들이 틀어지면서 수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네. 예, 1, 2, 3, 4단계처럼 이렇게 네. 흘러나오는데 이거는 터지기 직전까지 이제 온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디스크 안에는 있지만, 그러니까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네. 수액이 빠져나오는 증상. 이것이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말 할 그대로 수가 있죠. 디스크 이제 고장이 난 증상을 내장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네 번째 단계 정도 되면은 어떤 통증이 있나요?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나요? 일단은 허리 주위로 통증이 많이 오거든요. 허리 네. 주위 그리고 뭐 좀 심한 경우에는 엉덩이까지.
우리 엉덩이 꼭 그 고관절 통증처럼 그렇게 또 욱신욱신하다고 생각하는 예, 건가요? 욱신욱신도 그렇지만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통증도 아, 심하신 그래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서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 질환이 탈출증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탈출증이랑 내장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뭐 탈출증, 그 주간판 탈출증은 증상에서 차이가 좀 있거든요. 내장증하고 탈출증은 일단 허리 통증이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네.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 자극 증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방사통이라고 하죠. 다리 쪽으로 이렇게 쭉 저리게 그 당겨 밑으로 내려가는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 막 허리 아프실 때 막 다리 바깥쪽으로 해가 엄지발가락까지 저리고 네. 이런 분들 이제 이런 경우는 주간판 탈출증에 의한 방사통이고요. 네. 디스크 내장증은 허리를 숙이는 것 자체가 제대로 안 되죠.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경직이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 네. 지금 검사 장면인데요. 네. 이게 이제 하지 직거상 검사입니다. 보통 뭐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90도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40도 정도 되면서부터 허리에 통증을 받으시게 되는 호소를 거군요. 예,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저런 경우에 디스크 내장증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엉덩이에 문제가 있을지 싶어서 검사를 하는데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허리를 지금 숙이실 때 보면은 허리가 뻣뻣하죠. 네, 네. 뻣뻣하게 되면서 뒤로 젖히는 것도 좀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굽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죠. 앞으로 탁 아니면 뒤로 확 예.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보면 허리가 그냥 일자로 골반만 사용해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그냥 숙여버리는 거거든요. 아, 예. 네. 주변에 있는 근육하고 인대가 꽉 경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이런 것을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의심을 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 이제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 뭐 MRI는 뭐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화면처럼 네. 실제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다 수액입니다. 이 이건 다 가득 차 있는 정상인데요. 예, 모습이군요. 다 정상인데 여기 네. 보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아, 네. 이게 이제 디스크 내장증입니다. 이게 지금 빠져서 지금 까맣게 보이는 건가요? 예, 물이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디스크가 그 수액에서 네. 물이 자꾸 빠지면서 퇴행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디스크 내장증이고 네.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까 4단계처럼 요 디스크가 빠지기 직전까지 지금 네. 나타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탈출증에 비해서 내장증이 조금 경미해서 네. 이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실 수 있죠. 그냥 뭐 아우 뭐 굳이 MRI까지 찍어야 되나? 그렇죠. 예, 네. 뭐 며칠 또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 네, 네. 예. 그래서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디스크 내장증만 가지고 네.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운동하고 약물 치료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효과를 못 볼 때는 이제 디스크 조영술 같은 시술, 중체적인 시술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요. 이제 보통 그 허리 근육을 강화를 시키는 그런 운동들 위주로 해서 최대한 끌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면은 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네. 디스크 조영술을 직접 투시를 해가지고 네. 디스크를 찾아내는 과정이죠. 디스크를 찾아서 바늘을 디스크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그 약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디스크의 모양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 디스크가 네. 이 보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실선으로 네. 해서 다 터져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예. 찢어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군요. 안에서 디스크가 찢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걸 확인을 하고 이 안에다가 약물을 집어넣어서 염증 물질하고 물이 이제 더 이상 못 빠져나오게 네. 예, 막아주는 그런 치료법을 이 디스크 조영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단계까지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항상 뭐 바른 자세로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조차도 일단 그 의자에 앉았을 때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안 좋은 자세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은 자세 알려주시면 아 진짜 저것만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좀 자세를 좀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OX는 다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서 계시는 자세입니다. 네. 이것도 허리에는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똑바로 서 있는 게 안 좋은 네, 거예요? 똑바로 서 계시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반발짝 앞으로 다리를 내고 네. 계시든지 안 그러면은 조그마한 발판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올리고 계시는 게
체중을 분산을 시켜서 허리에 더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어렸을 때 뭐 예. 운동장에서 조회 같은 거 할 때 어르신들이 짝다리 짚지 말라고 그렇죠. 얘기하시잖아요. 짝다리는 어떤가요? 예, 짝다리가 더 좋죠. 아, 예, 그래요? 예, 똑바로 서 있는 것보다요? 예, 허리에는 짝다리가 좋습니다. 보기에는 싫어도 아, 네. 예, 허리에는 짝다리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자세가 아마 이걸 겁니다. 그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그렇죠. 예. 어르신들은 뭐 무릎이 아프셔서 저렇게 들기도 하고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귀찮아서 그렇죠. 네. 그냥 급하니까 그냥 얼른 이렇게 들어버리는 그렇죠. 건데요. 저렇게 하면은 이 뒤에 허리 후방 관절이 잡아주지를 못해서 디스크에 압력이 다 걸리게 되거든요. 아까 앉아 계실 때가 디스크에 걸리는 압력이 4라면 저건 10 정도가 걸립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최대한 배 쪽으로 당겨가지고 네. 이 허벅지 근육을 이용해서 일어나셔야 허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는 거에 지금 10배의 무리가 예, 10배의 가는 무리가 상황인 갑니다.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좋다는 거 이제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앉아 계시는 거죠. 엉덩이가 뒤에 이렇게 많이 떠 있습니다. 등받이에 붙지 않고. 보통 운전하실 때 그렇죠. 운전하실 네. 때 뒤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등받이는 보통 90도에서 100도 정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각이라고 이렇게 앉아서 불편해 할 정도로 90도에서 100도 정도가 좋고, 엉덩이는 완전히 등받이에 밀착을 해주는 자세가 허리에는 제일 좋은 자세라고. 그러니까 뒤로 볼수 빼는 있습니다. 것도 안 좋고 이제 앞으로 그렇죠. 미는 것도 안 좋고 예. 딱 똑바로 앉는 예, 게 90도에서 100도 정도. 참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요. 평상시에 앉을 때도 네, 꼭 이 자세로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네. 네,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예. 이 푹신한 침대보다는 딱딱한 곳에 반드시 눕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그래요. 예. 이게 뭐 침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베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꼭 딱딱한데 반듯하게 누워 계셔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침대에 누워 계셔도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급성기 통증이 있을 때는 이틀 정도만 누워 계셔야 돼요. 이틀 이상. 딱딱한데요? 아니요. 딱딱한 데든 아니든. 그러니까는 그냥 누워 계시는 그렇죠. 누워 계시는데 누워 계시는 자세가 중요하죠. 바로 누워 계실 때는 네. 이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받치시고 네. 또 옆으로 돌아 누우실 때는 무릎 사이에다 베개를 받치고 누워 계세요. 딱딱하든 푹신하든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서는 어떤 자세가 좋은가요? 바로 누운 자세가 좋은가요? 아니면 옆으로 누워? 아무래도 바로 누운 자세가 좀 더 좋으시죠. 아,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뭐 엎드리실 때는 배 밑에다가 베개를 받치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앞서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치료법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계속 스트레칭을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떤 스트레칭이 좋은지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깨부터 손목, 지금 허리까지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동작을 몇 번씩 얼마나 반복하면 좋을지 그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칭이든지 10초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 한 자세로요. 그렇죠. 한 자세로. 예를 들어서 네. 손목을 이렇게 제끼는 자세도 네. 10초 이상 유지를 하셔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보통- 선생님이 권하시는 이 자세에서는 몇 번을 생각하시나요? 보통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10번에서 15번 하루에 한 정도? 2번씩. 어. 예, 그러니까는 15번을 한 세트로 쳐가지고 네. 아침에 한 번, 뭐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두 세트, 뭐 세 세트까지도 가능한데 네. 수시로 하시면 더 좋죠. 실제로 하세요? 실제로 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왜 어르신들 운동 가시면 왜 이렇게 어깨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건 어떤 좀 도움이 되나요? 어깨 돌리는 것도 그 도움이 많이 되시죠. 예, 어깨를 돌리는 것도 특히나 50견이라 이런 분들은 어깨 돌릴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뭐 그리고 항상 운동 전후에 네. 예, 스트레칭으로 금방 보여드렸던 이 정도 운동을 하시고 네. 운동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그래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이 준비 운동이라는 거 항상 철저히 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어느 예. 순간부터 이 준비 운동은 싹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스트레칭만으로 여러분의 통증을 좀 해소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증 앓고 계신 분들 또 명절 증후군 앓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가사일에 또 집안일 또 운전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명절 스트레스 많으셨을 줄로 아는데요. 뭐 초기에 처음 조금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괜히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초반에 빨리만 잡을 수 있으면은 진짜 쉽게 치료가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특히나 이런 뭐 근막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 긍정적인 성격으로 막 성격 개조를 하지 않으실 바에야 예, 진짜 생활 습관하고 그다음에 자세 교정 그리고 스트레칭 이런 것을 좀 해서 몸과 마음도 모두 좀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절 증후군은 뭐 명절 이후에 겪는 통증이기도 하지만 사실 명절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보다는 평상시의 습관이랑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러분이 그 잡고 계신 자세만으로도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절 증후군의 통증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장재혁 교수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